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박사정 고혜림입니다. 이번 달도 이제 거래일이 단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흘러갔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하루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노무아 경제형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간밤 미증시부터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휴장을 해서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요. 각 기업별 내용과 여러 가지 경제 이야기들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무 아나운서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럼 뉴욕 증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지 시간 기준 26일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휴장을 거쳐갔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충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어 3일 연속 휴장하고 27일에 재개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23일 금요일 마감장 기준으로 뉴욕 증시 다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세 지수 모두 전반적인 하락세 보였었는데요. 다우지수는 0.61% 하락, 나스닥 지수는 이보다 약간 큰 하락세 보였습니다. 1.0%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67% 하락해 5,802.8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M7 기업 중심으로 전반적인 빨간불 켜진 상황인데요. 우선 기술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모두 1% 전후의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아마존과 테슬라, 구글도 이 같은 흐름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부동산과 에너지, 기초자재 분야는 약한 상승세 보이면서 대비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증시 글로벌 이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셰일업계에서 10년간의 셰일 붐이 드디어 끝나간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전 세계의 원유 수요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는 데다가 고율 관세로 시추 장비 등의 가격이 오르자 셰일 업체들이 원유 가스와 생산을 줄일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의 부흥을 공언했지만 어찌 현실은 좀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은 배럴당 $65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25일 기준 WTI 가격은 배럴당 $61.53로 연중 고점 대비 23% 급락한 수준입니다. 댈러스 연준에 따르면 셰일 기업이 생산비, 운영비, 이자 비용 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배럴당 최소 $65의 유가 비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유가는 이 손익분기점을 꾸준하게 밑도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세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힌 50% 관세를 7월 9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U와의 관세 협상에 불만을 표시하며 관세 인상을 기습 통보한 데 이어 불과 이틀 만에 입장을 바꾼 건데요. EU와 미국 간 서비스 무역 수지 등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향후 협상에서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 위안화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축통화국을 중국의 위안화 굴기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위안화의 세계 무역시장 내 영향력이 확대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외환 및 통화 정책의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울 위험이 매우 큽니다. 26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무역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은 7%를 기록하며 6%를 기록한 유로화를 앞질렀습니다. 아직 달러화 비중 81%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달러화 위상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위안화를 대체 통화로 자리 잡게 하려는 의도를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영향력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 CIPS 사용 확대, 위챗페이의 해외 진출, 그리고 통화 수합 계약 확대 등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의 행보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M7 기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 관련 소식입니다. 팀 쿡 애플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마냥 순탄하지는 않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애플의 호재로 작용하긴 힘들 것 같은데요.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중동 3개국 순방을 앞두고 여러 미국 CEO들에게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애플의 팀 쿡 CEO는 이를 거절했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안 팀 쿡 CEO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행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매우 칭찬하며 팀 쿡은 여기 없지만 당신은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했고
카타르에서는 팀 쿡과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이폰의 미국 내 제조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애플은 최소 25%의 관세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팀 쿡 CEO가 과거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신뢰받는 CEO 중 한 명이었으나 현재는 백악관의 주요 표적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관세 압박과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 소송 패소, 그리고 인공지능 경쟁력 우려 등으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요.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팀 쿡 CEO가 최근 백악관과 잦은 소통을 가지면서 평화 협상을 위한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실적과 관련한 이슈는 아니지만 주가에 충분히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일 만큼 그 동향을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치만 이와 별개로 애플의 주가 견인할 만한 신제품의 영부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M3 울트라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를 개발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25일 맥루머스는 중국 웹사이트 빌리빌리의 게시물을 인용해 아이폰 16 프로토타입에서 실행되는 iOS 18 내부 빌드에서 M3 울트라 칩이 장착된 14인치와 16인치 맥북 프로 코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발견된 코드명은 J514D와 J516D입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출시된 M3 프로와 맥스칩 기반 14 그리고 16인치 맥북 모델 코드명에 D가 붙은 형태입니다. 여기서 D는 일반적으로 울트라 칩 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M3 울트라가 탑재된 맥 스튜디오의 코드명은 J575D였습니다. 애플이 아직까지 울트라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를 출시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번 코드명 발견은 정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M3 울트라 칩은 애플 맥칩 중 가장 빠른 성능을 자랑하며 최대 32코어 CPU, 최대 80코어 GPU, 그리고 최대 520GB의 통합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이 같은 소식 덕분에 애플의 주가 상승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관련 이슈입니다. 먼저 세계 최대의 전기차 기업인 비아다가 전반적인 가격을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일 비아다는 공식 웨이보를 통해 6월 말까지 22종의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치백 모델은 20%, 하이브리드 세단은 최대 34%나 가격이 인하될 예정인데요. 이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시장에서 고전 중인 테슬라가 최근 7개월 연속 판매 감소세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지난 4월 중국 내 전기차의 인도 대수는 58,459대로 전년 대비 6%나 감소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비아다의 대대적인 가격 인하로 테슬라도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며 이로 인해 마진의 축소와 주가 하락이라는 부담이 예상됩니다. 또한 6월 주가의 전망 역시 딱히 좋지는 않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12월 488달러로 고점을 찍은 뒤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테슬라는 최근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4월 8일 기록한 연중 최저점 221.86달러 대비 무려 53%의 랠리를 기록했는데요. 올가 전문가들은 그렇지만 섣부른 추격 매수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주요 사업 전반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CEO가 도지 사업에서 철수하려는 움직임만으로는 주가 상승세가 지속되긴 어렵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가장 큰 적신호는 로보택시 사업 분야에서 불거졌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미국 리스 고객들이 계약 만료 시 차량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폐기하고 리스 만료 차량을 업그레이드해서 계약자 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원래 로보택시 사업에 활용할 차량 확보를 위한 정책이었는데요. 이를 변경한 이유는 그 로보택시 개발 자체가 순조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창사 이래 지속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번 로보택시 사업도 비슷한 결말을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이슈 나오는 가운데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지 아닐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업별 이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 롤러코스터를 타는 장세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주가 흐름 이어갈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관세에 대한 변동성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은 조급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를 50%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또 유예를 하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엇갈리는 반응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세계적인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펠로알토 네트워크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이버 위협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펠로알토는 그 중심에서 보안 혁신을 이끌고 있는 기업입니다. 200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펠로알토는 니르 주크라는 인물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주니퍼 네트워크스와 체크포인트에서 방화벽 기술을 개발했던 인물로 보다 지능적인 보안 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 회사를 세웠는데요. 펠로알토는 2012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고 현재 시가총액은 약 1,000억 달러로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고객을 확보하며 글로벌 보안 업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펠로알토의 주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인 차세대 방화벽은 단순한 포트 차단을 넘어 애플리케이션 단위의 정밀 제어, 사용자 식별, 또 위협 탐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보안입니다. 프리즈마 클라우드를 통해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주기적인 보안 기능을 지원하고요. 최근에는 컨테이너 및 서버리스 환경까지 확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안 운영 자동화입니다. AI 기반 분석을 통해 수많은 보안 로그를 통합하고 또 실제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요소를 선별해 자동으로 대응합니다. 최근 펠로알토는 AI와 자동화 기반 보안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머신러닝을 활용한 위협 탐지와 자율 대응 기술을 중심으로 보안 운영센터의 효율성을 대폭 높이고 있고요. 또 공격적인 M&A 전략도 눈에 띕니다. 최근 몇 년간 20개 이상의 보안 스타트업을 인수해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왔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부터 클라우드, 엔드포인트까지 전방위 통합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시장은 해마다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펠로알토 네트워크스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제로 트러스트, 클라우드 보안, AI 기반 대응 체계는 앞으로의 보안 시장에서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죠. 하지만 경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요 경쟁사로는 시스코와 체크포인트, 포티넷 등이 있는데요. 과거 1위였던 시스코가 시장을 점점 잃어가고 있으며 펠로알토와 포티넷이 각자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드포인트 보안 시장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은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 제품들의 번들 형태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공략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타입으로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을 가장 먼저 제공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클라우드 기반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쟁쟁한 기업들 사이에서 펠로알토는 차세대 방화벽과 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맞춤형 보안 서비스와 또 뛰어난 위협 인텔리전스 기능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막는 것에서 위협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보안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대, 펠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그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사이버 보안주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 함께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SKT 사태와 관련해서 보안주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문에서 저희 경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 준비하셨을까요? 네, 신문에서 발췌한 뉴스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요, 인공지능 관련 이슈입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5일 AI 안전업체인 펠리세이드 리서치가 오픈 AI의 AI 모델 O3가 실험 중 스스로 종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컴퓨터 코드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펠리세이드 리서치는 그간 O3뿐만 아니라 구글의 제미나이, xAI의 그록 등 상용 AI 모델들을 상대로 다양한 연구를 해왔는데요. 연구팀은 AI 모델들에게 나중에 그만이라는 명령을 받을 때까지 수학 문제를 풀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제를 풀 때마다 연구팀은 그만이라는 명령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새로운 문제를 요청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유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O3는 그만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드 교란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구팀은 종료 명령을 거부한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AI가 수학 문제를 풀면 더 많은 보상을 얻을 것으로 판단해 종료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AI가 목표 달성을 위해 장애물을 회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면서 종료 명령 거부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AI 모델이 인간의 명시적인 종료 지시를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AI 전문가들은 AI가 자율성을 확보해 인간 통제에 벗어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는데요. 앞으로 AI가 가져올 변화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객과의 직접 소통을 브랜드 철학으로 살아온 스타벅스가 드디어 무인 주문기를 하죠. 키오스크를 도입합니다. 그것도 미국이 아닌 한국과 일본에서 처음 실험을 시작하는 건데요.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스타벅스 코리아는 5월 26일 이번 주부터 서울과 제주도 등 관광객 유입이 많은 일부 매장을 중심으로 키오스크 도입을 시범으로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명동 2개의 매장이 가장 먼저 키오스크 설치에 들어가고요. 다음 달 초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이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급증은 하고 있지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매장에서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언어 문제로 불편함을 겪는 외국인 고객을 위해 키오스크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 일부 매장도 곧 키오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확대 여부는 시범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타벅스는 원래 키오스크와는 정말 거리가 먼 브랜드였습니다. 미국 본사도 이 철학을 전 세계 매장에 적용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직원이 직접 주문을 받고 닉네임을 부르는 방식을 고수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스타벅스의 전략이 완전히 바뀐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B국민은행이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5 제1차 KB 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국민은행 홍보 모델인 배우 박은빈 씨가 참석했습니다. KB굿잡 취업박람회는 올해로 27회를 맞이한 국내 최대 규모의 취업박람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방문자는 122만 명에 달하고요. 총 5,800여 개의 기업이 참가를 해서 약 4만 1천여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연결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 현장에서는 구직자들이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먼저 KB금융그룹 채용상담관과 구직생활병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런닝메이트존, 그리고 면접 유형별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스킬업존 등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 취업 특강과 기업 채용 설명회, 군 간부 채용관, 직업 체험관, 창업 희망자를 위한 KB 소호 컨설팅관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직무 적합성보다는 문화 적합성을 중시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적극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컬처 스페이스 존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이 기업 문화와 비전, 직원 복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부스 내에는 기업 비전 보드를 설치해서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KB굿잡 우수기업 취업 박람회는 많은 구직자 여러분께 새로운 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많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종원 대표와 회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더본코리아와 이 가맹점들의 매출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매출 자료에 따르면 홍콩 반점 그리고 새마을 식당의 매출은 2달 새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홍콩 반점의 가맹점 일평균 매출이 지난 2월 7,453만 원이었는데요. 4월엔 6,720만 원으로 18.5%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새마을 식당 가맹점의 일평균 매출은 9,945만 원에서 8,190만 원으로 17.6%나 감소했습니다. 꾸준히 상승하던 백다방의 매출 역시 그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백다방의 지난 3월 일평균 매출은 4억 3,876만 원으로 전달보다 11%나 넘게 늘었지만 4월 매출 증가율은 1.86%로 확 꺾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주가도 급락했는데요. NH투자증권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주주 17,000여 명 중에서 99.5%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 송신율은 25% 정도 되고요. 백종원 리스크는 올해 초 백햄의 가격 이슈를 시작으로 원산지 함량 허위 표시, 무허가 조리기기 사용, 그리고 직원 블랙리스트 운영 등으로 더 크게 퍼졌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관련 사건은
모두 14건이 되는데요.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지 좀 미리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동안 임차인은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금지 대상 주택 여부, 최근 3년간 대위 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들이 집주인을 눈치를 보다 보니 이 조회 동의를 받기 어려워 생기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전세 사기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국내 소식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5월에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돌파하기 위해서 각종 제품들 온라인에서 50% 할인해서 판매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요. 결국에는 주가가 상장한 이후에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분위기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 워낙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인 걸까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양대 지수 엇갈린 분위기 속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27%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이 장중에 계속해서 낙폭을 키웠었는데 그래도 장 막판 들어서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2637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나줬고요.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어제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포지션 잡았는데요. 어제는 쌍꼬리 매수에 나섰던 기관과 외국인, 오늘은 일제히 물량을 쏟아내는 모습 나타내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700억 원대, 기관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대 매도 우위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 중반 들어서 조금은 다시 물량을 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나 싶었는데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출회되는 물량 버티지 못하고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분위기가 괜찮았는데요.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나 싶었는데 장 막판에 그래도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25% 상승하면서 727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면은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대응하긴 했지만 10억 원대 굉장히 물량이 작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100억 원대 매도 우위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정반대의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큰 사이즈의 종목들 오늘 하락을 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 강하게 넣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이 6%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보인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에 여러 가지 힘을 준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강했는지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만이 크게 버텨주는 모습, 그리고 이외의 종목들과 섹터들은 어제 강했던 그런 모습들에 비해서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 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섹터와 이슈가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눈다고요? 네, 요즘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특징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특징주 바로 샤페론입니다. 샤페론이 코로나19 아시아의 재확산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7일 오전 9시 50분 기준 샤페론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9.65%나 상승한 3,295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부터 5월 4일까지 전 세계 82개국에서 2만 3천여 명에 달하는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보고가 됐습니다. 특히 홍콩과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홍콩은 지난 2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최근 1년 새 양성률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대만의 외래 및 응급실 방문자 수도 전주 대비 91.3% 증가하는 등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샤페로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누세핀의 다국가 임상을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이미 입증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 5개국 임상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풋머커가 추진 및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 등 다양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치료제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이 샤페론의 주가 강세 이처럼 이끌어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샤페론은 3,050원으로 거래 시작해서 고가로 3,660원까지 찍었고요. 종가는 3,425원에 형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굉장히 강세 보였었는데 윗꼬리가 살짝 달린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19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러 종목들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강세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모습 흘러갈지 저희가 체크한 후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외에도 오늘 제약바이오가 굉장한 강세를 보여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미국 쪽에서의 학회가 있어서 오늘 장에서 강세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세계 3대 암 학회로 불리고 있는 아스코 2025가 현지 시간으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될 예정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매년 전 세계 120개국 4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4만 명 이상의 학계와 업계 참가자들이 참관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연구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기술 이전 같은 이 실질적인 사업 기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세계 3대로 꼽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스코는 주로 2상이나 3상 같은 후기의 임상 데이터 그리고 상업화를 눈앞에 둔 약물이 공개되는 것으로 알려져서요. 이 아이디어라든지 아예 초기에 있는 그러한 사업은 공개되기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이 공개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국내 기업들도 대거 참여할 예정으로 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물질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루닉 같은 경우에는요. AI 바이오마커 플랫폼 루니스코프를 활용해서 총 12편의 연구 초록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알려왔고요.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이중 표적 항암제인 이 신약 후보물질 네수파립과 관련해서 이 2건의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자회사죠 아베오를 통해서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 신장암 치료제 포티부다의 최신 데이터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알리면서 여러 기업들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 12%대 강세 속에서 마감했고요. ABL바이오는 무려 22%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와이어바이오로직스는 10%대 강세 속에서 마감을 했고요. 이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강세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종목과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무 아나운서 이번에 어떤 내용일까요? 네, 다음 특징주 역시 의료 관련 기업입니다. 파인메딕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소화기 내시경 시술기구 전문 기업이라 할 수 있는 파인메딕스가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7일 오전 9시 23분 기준 파인데엑스는 전거래일 대비 29.97% 상승한 1,060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파인메딕스는 내시경 지혈기구인 클리어 헤모글라스퍼가 FDA의 의료기기 허가 품목을 획득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기구는 소화기 출혈 시 고주파의 전류로 혈관 부위를 소작해서 응고시키는 장비입니다. 국내 기업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장비인데요. 이외에도 파이메딕스는 클리어 헤모스탯, 클리어 엔도클립 등 다양한 내시경 시술기구를 상용화했으며 국내를 비롯해 유럽 그리고 아시아 시장으로 열심히 수출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남미 시장으로 수출 확대도 계획 중입니다. 파이메딕스는 총 11개의 제품에 대해서 FDA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향후 글로벌 유통사와의 직접 수출 및 OEM 그리고 ODM 사업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소화기 질환 주간 행사에서는 영국의 크레오 메디컬과 미국 판매를 위한 샘플 테스트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회사의 관계자는 미국은 내시경 시술기기 시장의 40%를 확지하는 핵심적인 시장이라며 이번 FDA의 승인으로 자사의 기술력과 경쟁력은 이미 입증이 됐고 미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메딕스는 지난해 12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으로 소화기내과 전문의 전성우 대표가 2009년 설립했습니다. ESD용 내시경 시술기구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약 25%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총 6개 제품군 23개 제품, 234개 양산 모델을 개발을 해서 47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인 만큼 이 행보에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좋은 흐름을 타고 오늘 파이메딕스는 7,710원의 거래를 시작을 해서 1,060원의 고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종가는 9,300원으로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아쉽게도 상한가 터치한 이후에 조금은 풀리면서 20%대 강세 속에서 마감하긴 했지만요. 어제 장에서도 급등했었는데 오늘 장에도 굉장한 흐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의료 쪽을 벗어나서요. 또 간만에 조선주로 한번 이야기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도 쪽에서의 소식이 훈풍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인도 정부가요, 100억 달러 규모의 원유 운반선 발주 계획을 세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국내 기업들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도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2040년까지 이 100억 달러를 들여서 원유 운반선 112척을 발주할 계획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국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많이 수입을 하는 거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자국의 선박은 비율이 5%대로 굉장히 낮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는 이번 기회에 자국의 선박을 5%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2047년까지는 69% 정도로 끌어올리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건데요. 이 조선업계 관계자는 일단은 인도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조 역량은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를 하면서요. 이 대규모 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엔진 같은 핵심 부품은 해외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즉 인도는 모든 선박을 자국 내에서 건조를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골자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을 비롯한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조선이라든지 조선기자재 또 LNG 같은 테마가 전체적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삼성중공업 8%대 상승을 했고요. 일부 조선업체들 화인베스틸이라든지 메디콕스, 일승, 원일 TNI 같은 조선기자재 땡까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테마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특징주는 아쉽게도 하락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BTB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 BTB의 주가는 27일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전 9시 38분 기준 이제 전거래일 대비 19.81% 하락한 1,320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지난해 동인바이오텍과의 합병으로 추가 상장된 약 4,400만 주의 신주의 보호 예수가 이날 해제가 됐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물량은 한국 BTB 전체 발행 주식의 약 68%에 해당합니다. 한국 BTB는 2022년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거래가 중지됐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거래소가 최근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19일 거래가 재개된 바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지난해 회생 절차 개시 이후 한국 BNC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동인바이오텍과의 합병을 통해 수익 구조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BTB의 주가 변동과 함께 앞으로 행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타고 오늘 한국 BTB는 1,615원의 거래를 시작해서 종가는 1,384원에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아주 큰 하락폭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 또 어떤 인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전 세계 IT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자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죠. 사티아 나델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1967년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엘리트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마니팔공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위스콘신 대학교에서는 컴퓨터공학 석사를, 이후에는 시카고대에서는 MBA 과정을 마쳤는데요. 기술과 경영, 이 두 분야를 모두 깊이 있게 공부한 인물이죠. 그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한 건 1992년, 비교적 이른 시기였습니다. 이후 그는 클라우드와 서버 부문을 중심으로 경력을 쌓았고, 특히 애저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빌 게이츠와 스티브 발머의 뒤를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세 번째 CEO로 공식 취임합니다. 빌 게이츠와 발머의 재임 시절은 도스와 윈도우의 시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절정기였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OS에서는 애플과 안드로이드에 밀려 존재감이 없었는데요. 발머가 스마트폰 사업을 만회하기 위해 노키아를 7억 5천 불에 인수해 윈도우 폰과 스마트폰 OS를 선보였지만 시장에선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 위기 상황에 구원투수로 등판한 인물이 바로 사티아 나델라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입사 22년 차의 나델라가 이 자리를 차지했을 때 시장은 그가 회사를 잘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많았는데요. 결국 그는 CEO 10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을 10배 성장시켰고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복귀해 아이폰으로 일군 업적에 버금간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티아 나델라가 이끈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그는 클라우드 중심의 전환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애저 중심의 구독형 클라우드 서비스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재편했습니다.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며 마이크로소프트를 다시 한번 IT 시장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개방과 협업의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유연한 기술 생태계를 지향하며 경쟁사였던 리눅스나 오픈소스 커뮤니티와도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윈도우가 전부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고객의 니즈가 전부다라는 철학으로 회사의 방향성을 바꾼 겁니다. 마지막으론 조직 문화의 혁신입니다. 그는 성장 마인드셋을 강조하며 직원 개개인의 학습과 도전을 독려했습니다.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관료적이라는 과거의 이미지를 벗고 빠르고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났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1, 2위를 다투고 있죠. 나델라는 윈도우 운영체제와 PC업체에서 받는 로열티에 머물러 있던 기업을 미래지향적인 조직 문화, 또 새로운 비전과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단순한 경영자라기보단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리더십의 아이콘입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는 글로벌 기업으로 다시 한번 도약했고, 또 그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물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그 CEO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포트 저희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산업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산업 분석 리포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황성현 애널 리포트인데요. 바로 정유 그리고 화학산업의 관망세를 한번 빠르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주 글로벌 에너지 및 지정학 주요 뉴스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과 이란 소식입니다. 양국 사이의 5차 핵협상이 일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 수준과 제재 완화 관련 문제에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최종 합의에는 결국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과 함께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은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유가는 변동성을 보이며 안전자산 선호 형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5월 1일부터 19일까지 석유 생산량은 하루 평균 186만 배럴로 전분기 대비 2.2%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오펙이 설정한 5월 생산 쿼터인 148만 배럴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향후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석유의 주요 수출국으로 이 같은 생산 증가가 국제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나이지리아는 2025년 1분기 원유 생산량이 하루 140만 배럴에 달합니다.
이는 오펙 할당량인 180만 배럴을 크게 밑도는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영 석유회사와 민간업체에 생산의 증설과 투자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산유량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산량 자체만으로도 그 변동성이 매우 심한 상황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핀란드만에서 그림자 함대 호위를 위해 군용기 2대를 투입을 했습니다. 핀란드 영공을 침범하는 등 군사적인 긴장을 높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작전은 러시아와 그림자 함대 간의 연계성을 확인하는 한편 북유럽 지역 안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긴장 상황은 글로벌의 원유 공급과 에너지 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에너지 뉴스나 정유 화학 관련 시장 분석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원유의 생산 그리고 수송의 경로가 불안정해지면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전 세계적인 정유 화학 기업의 원료 비용 그리고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산업 뉴스는 아니지만 에너지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인 만큼 관련 뉴스 리포트 보면서 꾸준하게 팔로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인도의 석유 수요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3에서 5%의 견조한 성장세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생산국들의 정책 변화와 지정학적인 변수, 그리고 수요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복합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신중한 시장 대응이 요구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유화학업계에 살펴볼 만한 주간 뉴스 전해드렸고요. 이 전반적인 전망 같이 살펴보자면 정유와 화학업계 모두 변동성 자체는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원유기관 선물 시장에서는 가격 구조가 이제 백워데이션에서 콘탱고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일단 먼저 백워데이션은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시장에서 즉각적인 원유 수요가 강하고 좀 공급 자체는 부족한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반대로 콘탱고는 선물의 가격이 현물의 가격보다 높은 상황을 말합니다. 단기 수요가 약하거나 재고가 충분해 미래의 원유 가격이 더 높게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콘탱고의 전환은 시장 참가자들의 투기 심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5월 31일로 앞당겨진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7월부터 하루 41만 배럴의 생산량 증가가 주요 안건입니다. 현재 증산 규모는 전체 생산량의 약 1% 수준이라 할 수 있고요. 지난 5월에서 6월 추가 증산 발표로 인해 이 국제유가 자체는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증산을 통해 감산 약속을 지키지 않는 회원국에 대한 제재를 좀 강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회복을 하며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서 제기된 저유가 정책에 좀 제대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세계 원유 시장 점유율 약 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리포트에서도 강조를 했고요.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은 우라늄 농축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이 됐습니다. 협상 기한 이후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정학적 불안은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 역시 키우는 모양입니다. 또한 유럽연합이 일부 관세 문제에 대해 7월 9일까지 유예 조치를 취하면서 무역 불확실성은 완화가 됐지만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원유, 전략 비축유, 또 디젤 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정유 설비의 가동률도 91%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공급은 안정적이지만 실수요 자체는 예상보다 약하다, 이런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니까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곧 북반구 드라이빙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봄과 여름철 그리고 북반구 지역에서 자동차의 이용과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는 휘발유와 디젤 등 이제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는 급증을 하기 때문에 국제 원유 수요와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즌 실수요 변화가 유가와 석유 제품 가격 변동성 확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종합적으로 요약하자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국제 원유 시장 안정적인 가격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펙 증산 결정, 중동 지정학 리스크, 미국과 이란 협상, 그리고 북반구 드라이빙 시즌과 관련을 해서 이런 관련한 수요 변화가 아마 시장을 향방을 좌우하지 않을지, 이런 예측을 리포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여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 면밀하게 관찰하시면서 리포트 참고해서 신중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황성현 애널 리포트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리포트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화요일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잘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영 아나운서 어떻게 좀 요약을 해볼까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하루 쉬어간 가운데 국내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다시 한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이번 주에는 주요 일정이 많은 만큼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투자 판단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신중한 투자 판단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무 아나운서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제가 아마 지난번 휴장 때도 방송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비슷하게 폭풍 전야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약간 멈춰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변동성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수치가 변동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관련 소식 잘 팔로우업 하시면서 신중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 아나운서도 역시 신중한 대응 이야기하셨고요. 정말 신중하게 우리 시장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한숨 고르는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또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 쪽에서는 경제 지표도 발표 예정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면밀하게 살펴보시고요. 신중한 투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은 숨고르기 장세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